새벽 4시 정미자는 언제나처럼 떡집 준비를 위해 일어났다. 68년을 살아오며 단 하루도 게으름을 피운 적 없는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떡을 빚는 솜씨만큼은 시장에서 최고였다. 미자야, 또 그렇게 일찍 일어났구나. 옆 가게 정육점 사장 김씨가 말을 걸었다. 몸 좀 아껴가며 해. 나이가 몇인데. 미자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요, 김 사장님. 일하는 게 낙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다. 최근 들어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재개발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왔다. 40년 넘게 이 자리에서 떡을 팔아온 미자에게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오전 10시쯤 평소보다 시장이 소란스러웠다.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어디론가 몰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미자도 떡집 문을 잠시 닫고 따라 나섰다. 시장 입구에는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아우라를 풍겼다. 저분이 누구지? 미자가 옆에 상인에게 물었다. 대한건설 법무팀에서 온 사람들이래. 저 여자가 팀장이라고 하더라고. 미자는 무심코 그 여성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차가우면서도 예리한 눈빛이었다. 이상하게도 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와 마주친 듯한 기분이었다. 백유진. 그녀는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메모를 하고 있었다. 상인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다. 오히려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주변을 관찰할 뿐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진이 확성기를 들고 말했다. 저는 대한건설법무팀 백유진 팀장입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재개발이 확정된 건가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진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이 구역은 재개발이 확정됐습니다. 6개월 후까지 모든 상점은 철거돼야 합니다. 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별 통지를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개월이라니.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른 곳을 구해요? 한 상인이 항의했다. 그건 개인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유진의 대답은 냉정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완료됐고 이의를 제기하셔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미자는 유진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그녀의 차가운 말투와 표정을 보면서도 미자는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상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후 미자는 떡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일손이 멈춰 있었다. 자꾸만 그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다. 특히 그 눈빛이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다시 한번 그 승용차들을 보았다. 유진이 차에 타려는 순간이었다. 미자와 다시 눈이 마주쳤다. 이번에는 유진도 잠깐 멈칫했다. 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차에 탔다.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여성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4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살아온 자신이 이제 떠나야 한다는 현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도 그 낯선 여인에 대한 이상한 감정이 더 큰 충격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자는 조금 잠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어디론가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아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작은 손가락들이 유독 또렷하게 기억났다. 재개발 소식이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시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상인들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고 손님들의 발걸음도 뜸해졌다. 미자는 변함없이 떡을 만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6개월 후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더욱이 그날 이후 백유진이라는 여성이 자꾸만 시장에 나타났다. 또 왔네. 정육점 김 사장이 인상을 찌푸렸다. 매일같이 와서 뭘 하는 거야?
유진은 혼자 시장을 돌아다니며 각 상점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법적 절차나 보상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감정적인 호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팀장님, 상인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유진의 부하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니까요. 유진의 대답은 단호했다. 감정에 휘둘리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유진의 시선은 자꾸만 미자의 떡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왜 그 나이 든 여성이 신경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한 감정이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어 더욱 거슬렸다. 오후가 되어 유진은 미자의 떡집 앞에 섰다. 미자는 고객에게 팥떡을 포장해주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미자가 밝게 인사했다. 하지만 유진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정미자 씨 맞죠? 유진이 차갑게 물었다. 네, 그런데 재개발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꺼내 미자에게 내밀었다. 이 건물의 소유주가 당신인 것 같은데 보상금 산정에 문제가 있어서요. 미자는 서류를 받아보며 당황했다. 문제라니요? 건물이 너무 낡았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네요. 유진이 떡집 내부를 훑어보며 말했다. 이런 상태로는 보상금이 많이 삭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40년 넘게 이곳에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진이 냉정하게 끊었다. 현재 상태만 보상 기준이 됩니다. 미자는 유진의 말투에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유진의 표정이었다. 마치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것 같았다. 그리고 유진이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이런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서 음식을 파는 게 맞나요? 당신 같은 사람은 애초에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진의 말은 단순한 업무적 지적을 넘어서 있었다. 개인적인 모독이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은 잠깐 당황하는 듯 했다.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6개월 후까지 이곳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유진이 떠나고 나서 미자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다른 상인들도 유진의 말을 들었는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미자를 바라봤다. 미자야, 괜찮아? 김 사장이 다가왔다. 네, 괜찮아요. 미자는 억지로 웃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왜 유독 저에게만 그러는 걸까요? 그날 저녁 미자는 혼자 앉아 유진이 남기고 간 서류를 들여다봤다. 보상금은 정말 턱없이 적었다. 이 돈으로는 다른 곳에서 새로 장사를 시작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마음의 상처였다. 유진의 차가운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더럽고 지저분하다. 당신 같은 사람은 왜 저 여자는 자신을 그렇게 미워할까? 미자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다. 확실히 나이가 들었고 손도 거칠었다. 하지만 더럽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언제나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떡집도 나름대로 정성껏 관리해왔다. 왜 저 여자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지? 미자는 혼잣말을 했다. 처음 본 사람인데. 그런데 정말 처음 본 사람일까? 자꾸만 드는 기시감. 그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무언가. 미자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1992년 겨울. 미자는 23살이었다. 남편 최진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번 돈은 모두 술과 도박에 탕진했다. 임신 9개월의 미자는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었다. 또 돈 없어? 진수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다.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미자가 말하려다가 뺨을 맞았다. 뭐? 내가 벌어온 돈으로? 너도 돈 벌어와. 임신 중이라 일을 할 수 없었던 미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아이가 태어나도 기저귀 하나 사줄 돈이 없었다. 그해 12월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작고 예쁜 딸. 미자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
미자가 진수에게 물었다. 이름은 무슨? 돈도 없는데 애는 왜 낳았어? 진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미자는 혼자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유진이. 귀하고 진실한 아이라는 뜻으로.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분유를 살 돈도 없었고 겨울 추위에 아이는 자꾸 아팠다. 진수는 아이가 울면 화를 냈고 심지어 아이를 때리기까지 했다. 이놈의 것이 왜 이렇게 울어대? 진수가 생후 2개월 된 유진이를 향해 소리쳤다. 아파서 그래요. 병원에 데려가야. 미자가 말하다가 또 맞았다. 병원비는 누가 내? 너 혼자 해결해. 그날 밤 미자는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이는 추위에 떨며 작게 울고 있었다.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미자의 눈물이 아이의 얼굴에 떨어졌다. 미자는 한참을 걸어서 시내의 한 고아원에 도착했다. 사랑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수녀님이 나와서 미자를 맞았다. 어머, 이렇게 추운 밤에 웬일이세요? 아이를 맡기고 싶어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 그런 사정이시구나. 들어오세요. 미자는 아이의 작은 손을 만지며 말했다. 이름은 유진이에요. 백유진. 제발 잘 키워주세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미자는 아이를 수녀님에게 맡기고 돌아섰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이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자신을 달랬다. 그 후 몇 년이 지났다. 미자는 진수와 이혼하고 혼자 살기 시작했다. 떡집을 차리고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다. 언젠가 유진이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마음으로. 1998년 미자는 드디어 고아원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곳에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여기 고아원이 있었는데. 미자가 근처 상점 주인에게 물었다. 아, 그거요? 2년 전에 화재가 나서 다 탔어요.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 몇 명은 못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미자의 세상이 무너졌다. 유진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고아원 기록도 화재로 모두 사라져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미자는 그날부터 딸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다. 평생 지고 갈 죄책감을 안고 현재로 돌아와서 미자는 떡집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백유진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계속 떠올랐던 기억들이 이제야 선명해졌다. 그때 떡집 문이 열렸다. 유진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손에 조그만 쪽지를 들고 있었다. 이거 당신 거 맞죠? 유진이 쪽지를 미자에게 내밀었다. 미자는 쪽지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20년 전 자신이 고아원에 아이와 함께 맡겼던 편지였다. 내 딸 유진이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어떻게? 이걸 어떻게 갖고 있어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궁금하시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눈빛을 본 순간 미자는 확신했다. 유진아, 내 딸 유진이구나. 딸이라고 하지 마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갔다. 저는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미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분명 자신이 낳은 딸이었다. 20년이 넘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 유진아, 엄마가. 엄마? 유진이 비웃었다. 엄마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으세요?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고 엄마라고요?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돈도 없었고 내 아빠는. 변명은 그만하세요. 유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20년 넘게 왜 찾아오지 않았는지 알아요? 아마 애초에 찾을 생각도 없었겠죠. 아니야. 나는 너를 데리러 갔었어. 그런데 고아원에 불이 나서 너는 죽었다고 생각했어. 미자가 흐느끼며 말했다. 유진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다. 그렇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당신이 저를 버린 건 사실이니까요. 유진아, 제발. 엄마 얘기 좀 들어줘.
엄마는 없습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 엄마는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당신이 아니라. 미자는 유진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살았니? 화재에서 어떻게 살아났고, 지금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니?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화재 때 저는 다행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졌죠. 거기서 몇 년을 보내다가 7살 때 입양됐습니다. 입양? 네. 대한건설 백 회장님 댁으로요. 백 회장님은 아들이 없어서 딸을 입양해서 키우려고 하셨거든요. 미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한건설은 국내 유수의 건설회사였다. 그렇다면 유진이는? 그래서 지금 제 이름은 백유진입니다. 백 회장님의 딸로 자란 백유진이요. 그럼 공부도 많이 했겠네.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도 땄어요. 지금은 대한건설 법무팀장이면서. 유진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백 회장님 아들과 결혼해서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미자는 어안이 벙벙했다. 자신이 버린 아이가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동시에 죄책감도 더 커졌다. 그럼 잘 살았구나. 엄마가 못해준 걸 다른 분이 다 해주셨네. 잘 살았다고요? 유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당신이 뭘 안다고 잘 살았다고 해요? 무슨?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왜 친엄마가 자신을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유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분노의 눈물이었다. 입양 과정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건 쉽지 않았어요. 늘 눈치를 봐야 했고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미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제가 왜 법무팀장이 됐는지 알아요? 왜 이 재개발 사업을 맡게 됐는지 알아요? 왜? 당신을 찾기 위해서예요. 유진이 차갑게 웃었다. 제 출생 기록을 조사하다가 당신이 이 시장에서 떡집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을 자원해서 맡은 거예요. 미자는 경악했다. 그럼 이 재개발이? 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예요. 유진아, 저는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저를 버린 후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후회는 하고 있는지.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보니까 별로 잘 살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미자는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다. 유진이 왜 자신에게만 유독 모질게 굴었는지, 왜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것 같았는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니? 유진이 미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저에게 해준 것처럼 해줄 거예요. 버려지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유진아, 제발.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유진이 돌아서며 말했다. 당신이 저를 버리던 그날부터 저도 모녀의 인연을 버렸어요. 유진이 떠나고 나서 미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야 할 딸이 이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니. 그날 밤 미자는 잠들지 못했다. 20년 전 그날 밤을 계속 생각했다.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걸까?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유진의 마음에는 20년 넘게 쌓인 상처와 분노가 있었다.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유진의 복수는 생각보다 치밀하고 냉혹했다. 재개발 철거 통지서가 나간 지 일주일 후 미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법적 문서들이 연달아 날아왔다. 압류 통지서? 미자는 서류를 보며 당황했다. 무슨 압류예요? 공무원이 차갑게 설명했다. 체납된 세금이 있어서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건물과 사업자 등록까지 모두 압류 대상입니다. 체납 세금이라니요? 저는 세금을 다 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년 전부터 누적된 가산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것 같은데 연체료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미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20년 전이라면 유진이를 낳고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그때 세금을 제대로 못 낸 게 있었나?
그날 오후 유진이 떡집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정장 차림이 아니라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어떠세요? 선물은 마음에 드시나요? 유진이 비꼬듯 말했다. 내가 이런 일을 한 거니? 당연하죠. 제가 법무팀장인데 이런 일쯤은 할 수 있어요. 유진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20년 전 당신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낸 것까지 다 찾아냈어요. 꼼꼼히 조사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미자는 절망스러웠다. 유진아, 이러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엄마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무슨 뜻이야? 재개발 보상금도 0원으로 조정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물이 아니라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되거든요. 미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니?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처럼요. 유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저도 2개월 때부터 혼자 살아남았는데 당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떡집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성이었다. 유진을 보더니 다가왔다. 여기 있었구나. 찾았다. 남성이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준 오빠, 어떻게 여기까지? 유진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사에서 내가 자주 이곳에 온다고 하더라. 민준이 미자를 보며 말했다. 혹시 이분이 그냥 업무상 만나는 분이에요. 유진이 서둘러 대답했다. 민준은 백민준 대한건설 회장의 아들이자 유진의 남편이었다. 유진과는 소꿉친구처럼 자라며 자연스럽게 결혼에 이른 사이였다.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민준이 미자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민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자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민준은 유진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다. 뭔가 감정적으로 동요되어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집에 가자. 민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네. 유진이 미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 주 안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에요. 준비하세요. 유진이 떠나고 나서 미자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딸의 냉혹함이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 자신이 낳은 아이가 맞을까? 저녁이 되어 다른 상인들이 미자의 사정을 알고 찾아왔다. 미자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뭔가 해보자. 김 사장이 말했다. 무슨 수가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포기할 순 없지. 40년 넘게 여기서 살았는데. 미자는 상인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진짜 문제는 재개발이나 압류가 아니었다. 딸과의 관계였다. 그날 밤 미자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20년 넘게 간직해온 유진이의 물건들이었다. 첫 신발, 작은 옷까지, 그리고 병원에서 찍은 사진 몇 장.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미자가 혼잣말을 했다. 한편 백민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유진에게 물었다. 오늘 좀 이상했는데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요. 유진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그 떡집 아주머니와 무슨 관계야? 업무적인 관계 같지 않았는데.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말한 적이 없었다. 입양된 아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사연은 몰랐다. 유진아, 정말 별일 아니에요. 그냥 복잡한 일이 있을 뿐이에요. 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잠들지 못했다. 미자의 눈물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복수를 계획할 때는 이렇게 마음이 아플 줄 몰랐다. 이래도 되는 걸까? 유진은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저 여자가 먼저 나를 버린 거야. 복수는 계속되어야 했다. 미자가 진짜 후회하게 만들 때까지. 압류 통지가 나간 지 3일 후 미자는 떡집 문을 열 수 없었다. 공무원들이 와서 출입금지 스티커를 붙여놓았기 때문이다. 40년 넘게 지켜온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미자야. 김 사장이 달려왔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압류당했어요. 미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더 이상 장사할 수 없대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들 미자의 처지를 안타까워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법무팀에 항의라도 해보자. 무슨 소용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 말했다. 그런데 왜 미자 씨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다른 상인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분명 뭔가 이상했다. 재개발 대상자들 중에서 유독 미자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 한편 대한건설 본사에서는 백민준이 유진의 업무를 검토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재개발 관련 법적 절차가 복잡해진 것이 신경 쓰였다. 유진아, 이 정미자 씨 건은 왜 이렇게 복잡해? 민준이 서류를 보며 물었다. 복잡하지 않아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한 것뿐이에요. 유진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런데 다른 상인들과 처리 방식이 다른데? 이 사람만 압류까지 들어갔네. 유진은 잠시 당황했다. 민준이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줄 몰랐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세금 체납이라든지. 20년 전 세금을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경우는 드문데. 민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봤다.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진아, 나는 내가 거짓말할 때의 표정을 알아. 민준이 다가가며 말했다. 그 아주머니와 뭔가 있는 거지. 유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전부 말할 수는 없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긴 해요. 하지만 업무와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결국 결심을 했다. 제 친엄마예요. 민주는 깜짝 놀랐다. 친엄마라고? 그럼 입양되기 전에. 네. 저를 버린 사람이에요. 민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유진의 과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연은 처음 듣는 것이었다. 그래서 복수하는 거야? 복수가 아니에요. 유진이 고개를 돌렸다. 그냥 법적 절차대로 처리한 거예요. 유진아. 민준이 유진의 어깨를 잡았다. 이건 아니야.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안 돼.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유진이 소리쳤다. 저를 버린 건 저 여자예요. 민주는 처음 보는 유진의 모습에 당황했다. 평소 차갑고 이성적이던 그녀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알겠어. 일단 진정하자. 민준이 달래며 말했다. 그 아주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유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자신이 버려진 이야기, 고아원에서의 생활, 입양된 후의 살. 그리고 미자를 찾기 위해 이 재개발 사업을 맡게 된 과정까지. 민주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이해했다. 유진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힘들었겠다. 민준이 유진을 안으며 말했다. 전 괜찮아요. 유진이 민준의 품에서 말했다. 이제 복수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민준은 유진이 괜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복수를 한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민준은 혼자 미자의 떡집을 찾아갔다. 이미 문이 닫혀 있었지만 미자는 아직 그곳에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인사했다. 아, 유진이 남편분이시네요. 미자가 놀라며 일어났다. 네. 오늘 유진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유진이의 친어머니시라고.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유진이가 저를 용서할 리 없는데. 민주는 미자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20년 넘게 혼자 살아온 한 여성의 고독과 후회가 느껴졌다. 어머님, 그때 왜 유진이를? 어쩔 수 없었어요. 미자가 흐느끼며 말했다. 남편은 술만 마시고 도박만 했고 돈은 없었고 아이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민주는 조용히 들었다. 고아원에 맡기면서 언젠가 데려오겠다고 다짐했어요. 돈을 벌어서 안정되면. 그런데 고아원에 불이 나서 유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년 넘게 찾지 못하신 거군요. 이 떡집도 유진이를 위해 시작한 거예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서. 미자가 떡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민주는 집에 돌아가서 유진에게 말했다. 유진아, 어머님을 만나고 왔어. 왜 그런 일을? 유진이 놀라며 말했다. 어머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어. 그리고 지금까지 너를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것 같아. 그런 말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세요? 설득이 아니야. 그냥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복수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미자의 눈물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리고 민준의 말도. 복수를 하고 있지만 왜 마음이 더 아픈 걸까? 재개발 철거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은 보상금을 받고 새로운 터전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미자만은 갈 곳이 없었다. 압류로 인해 보상금도 없고 당장 살 집조차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미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40년 넘게 모은 추억들을 모두 담을 수는 없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유진이의 물건들이었다. 이것도 가져가야지. 미자가 오래된 편지 봉투를 들었다. 20년 전 고아원에 맡길 때 쓴 편지였다. 유진이가 언젠가 읽어주기를 바라며 썼던 그 편지. 그때 떡집 문이 열렸다. 유진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으로 보아 뭔가를 감추려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왔어요. 유진이 냉정하게 말했다. 내일까지 이곳을 비우셔야 합니다. 알고 있어. 미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유진은 미자가 정리하고 있는 물건들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다. 그거 어떻게 갖고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태어났을 때 찍은 거야. 병원에서. 미자가 사진을 유진에게 내밀었다. 가져가. 유진은 사진을 받아보며 놀랐다. 생후 며칠 된 자신을 안고 있는 젊은 미자의 모습이 있었다. 미자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다. 왜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면 보여주려고. 미자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잠시 맡긴 거였어. 반드시 데리러 올 거였어. 유진은 사진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버린 무책임한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고아원에 불이 났다고 해서. 너는 죽었다고 생각했어.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년 제삿날마다 너를 그리워했어. 유진은 고개를 돌렸다. 미자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20년 넘게 쌓인 원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제가 겪은 고통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 내 말이 맞아.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못났어. 그때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미자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유진에게 주었다. 이것도 가져가. 내 거야. 상자 안에는 유진이의 첫 신발, 베넷 저고리, 그리고 미자가 20년 넘게 써온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 곳곳에는 유진이에 대한 그리움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유진이가 꿈에 나왔다. 얼마나 컸을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유진이 생일이다. 17살이 됐겠네. 케이크라도 사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고아원 터에 다시 가봤다. 유진이가 정말 없는 게 맞을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유진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미자가 정말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엄마. 유진이 무의식 중에 말했다. 응? 미자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유진은 곧 정신을 차렸다. 아니에요. 그냥. 그때 미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온 탓이었다. 어머니. 유진이 달려가 미자를 부축했다. 괜찮아. 괜찮아. 미자가 약하게 말했다. 유진은 미자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라고 진단했다.
가족분이시죠? 환자분이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은 병실에서 미자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유진아. 미자가 깨어나며 말했다.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해. 엄마가 못났어.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줘. 엄마는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너를 사랑한다는 것도. 그날 밤 유진은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다. 어머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민준이 말했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더 힘들어요.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미워하는 게 쉬웠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따라가면 돼. 제 마음은. 유진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어머니가 아프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아직도 서운하고 원망스러워요. 민주는 유진을 안으며 말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생각해봐. 다음 날 유진은 재개발팀에게 지시했다. 철거를 일주일 연기합니다. 갑자기 왜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유진이 대답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서 미자에게 말했다. 철거를 연기했어요. 일주일 더 시간이 있어요. 미자는 놀라며 유진을 바라봤다. 왜? 잘 모르겠어요. 유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냥 더 생각해보고 싶어서. 미자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유진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았다. 일주일의 유예 기간 동안 유진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미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과거의 진실을 이해하게 됐다. 미자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후 20년 넘게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그때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매일 생각해봤어. 하지만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 미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아빠는 술에 취해서 너를 때리기까지 했거든. 나는 너를 지킬 힘이 없었어. 유진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자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이해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고아원에서 힘들지 않았니?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왜 저만 부모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유진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입양된 후에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유진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가끔 친엄마가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유진아. 정말 미안해. 며칠 후 유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철거 대신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유진이 회의에서 발표했다. 갑자기 왜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는데. 기존 상인들도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니까요. 물론 이는 핑계였다. 유진의 진짜 이유는 미자였다. 4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온 미자에게서 그 터전을 빼앗고 싶지 않았다. 유진은 미자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재개발 계획이 바뀌었어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상인들이 계속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미자는 깜짝 놀랐다. 정말이야? 네. 그리고 압류도 해제됐어요. 세금 문제는 회사에서 해결했어요. 유진아. 미자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다.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업무적인 결정이에요. 그래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칠 후 미자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떡집도 다시 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진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다. 그날 저녁 유진이 떡집을 찾아왔다. 미자는 반갑게 맞았다. 앉아. 팥떡 만들어줄게. 됐어요. 유진이 거절했다. 미자는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유진이 좋아할 만한 떡을 정성껏 만들어 포장했다. 가져가. 집에서 먹어도 돼.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유진아,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뭐요? 나를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잘 모르겠어요. 이해는 하지만 용서는 아직 어려워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연해.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유진이 말을 이었다. 미워하지는 않아요. 예전처럼. 그것만으로도 미자에게는 큰 위로였다. 일주일 후 유진은 마지막으로 떡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어디 가는 거야? 미자가 놀라며 물었다. 전근 발령이 났어요. 부산지사로.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사실 이는 유진이 스스로 요청한 것이었다. 미자와 가까이 있으면서 복잡한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언제? 내일 떠나요. 미자의 마음이 무너졌다. 겨우 딸을 찾았는데 또 이별해야 한다니. 유진아, 제발. 가지 마. 이게 좋을 거예요. 서로에게.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럼 가끔이라도 연락. 힘들 것 같아요. 유진은 돌아서려다가 멈춰섰다. 그리고 미자를 향해 마지막 말을 했다. 어머니. 미자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유진이 처음으로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른 것이었다.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유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우린 모녀가 아니라 그냥 인연이 있던 사이였을 뿐이에요. 유진아. 안녕히 계세요. 유진이 떠나고 나서 미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슬픔과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짐을 정리하며 미자가 준 떡을 먹었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었다. 어머니의 손맛이었다. 민준이 다가와서 말했다. 정말 가는 게 맞아? 네. 이게 좋을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지.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유진이 떠나는 기차역에 갔다. 멀리서나마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었다. 유진도 미자를 보았다. 하지만 다가가지는 않았다. 대신 멀리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기차가 떠나고 나서 미자는 혼잣말을 했다. 고마워, 유진아.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떡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상을 시작했다. 언젠가 유진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몇 년 후 유진은 편지 한 통을 보냈다. 어머니 잘 지내시나요? 저는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찾아뵐게요. 몸 건강히 계세요. 미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렇게 모녀의 인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았다.